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요청대로 오는 4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법 처리되는 걸 피하려고 방탄단식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조사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가 오는 4일 출석해서 오전만 조사를 받고 다른 날 추가 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검찰은 준비된 전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심사를 위해 출석했다가 출입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 강제 구인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후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온 재정계산전문위원회가 최종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액수는 그대로 둬서 고갈 중인 기금을 확보하자는 건데 내부에서 반발 의견이 나오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8월 무역 수지가 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 6월 이후 석 달째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자동차와 선박 수출 보조로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줄어든 여파입니다. 북상하던 태풍은 우려와 달리 모두 우리나라를 비껴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애초 검찰이 통보한 대로 오는 4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사직생각으로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검찰 조사에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일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에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일부만 진행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대표 측이 수사팀에 연락해 오는 4일 출석한 뒤 2시간만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중단 없이 전체 조사를 진행한다는 뜻을 변호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 사법 절차에 응해줄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면서 한미일 협력 체계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교 노선은 분명한 노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합니다.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해군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잠수함 함명 개명을 언급했는데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앞서 국방부가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한 입장과 같은 맥락인 것 같다면서 총리실에 별도 지시는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외에는 정권의 퇴행과 폭주, 민생 포기와 국정 포기를 막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자신의 대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금이라도 퇴행이 완화되고
정상적인 국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든 다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개선위원회는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와 수급 개시 연령, 수익률 등의 변화를 주는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9%인 것을 12%와 15% 또는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개선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소득 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것과 관련해 위원 2명이 사퇴하며 반발했습니다. 남찬섭 위원은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 공청회가 열리는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정 방향은 반쪽짜리라며 주우선 위원과 같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위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노후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위원들이 이를 소수안으로 보고서에 명기하자고 밝히면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8월 무역 수지가 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 6월 이후 석 달째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무역 수지가 또 흑자를 기록했네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이 전년 대비 8.4% 감소한 518억 7천만 달러,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흑자 기조가 지난 6월 이후 석 달째 이어졌습니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줄었으나 감소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며 지난달 마이너스 16.4%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29%, 선박이 35%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는 마이너스 21%, 석유 제품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8월에 86억 달러 수출로 지난달보다 15% 증가하며 1분기 저점 이후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2% 증가하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20%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중 수출액은 100억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아세안 내 최대 무역 파트너인 베트남 수출은 석유 제품과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에 힘입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수입 부문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42%나 줄어 무역 수지 개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계 휴가 등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반도체 개선 움직임으로 흑자를 이어갈 수 있었다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탄 크루즈가 사드 사태 이후 6년 5개월 만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제주에 왔습니다. 내년에는 9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크루즈를 이용해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4,000톤급 중국발 크루즈가 제주항 국제부두에 도착합니다. 사드 배치 보복으로 지난 2017년 중국발 크루즈가 끊긴 지 6년 5개월 만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660여 명을 싣고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일본 나가사키로 가면서 제주를 찾았습니다. 부두에서는 오랜만에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에 첫 발을 내디딘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6年以来，这是邮轮第一次抵达韩国的济州，我们是作为第一批的客人，非常开心能够在6年以后再次搭乘邮轮来到济州。 중국인 관광객은 전세버스 10여 대에 나눠 타고 제주 관광에 나섰습니다. 태풍 여파로 제주에 하루 더 머물면서 관광지와 면세점 등을 돌며 제주를 즐겼습니다. 크루즈 선사 측은
제주가 중국인에게 유명한 관광지라며 앞으로 제주 기항 횟수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是韩国的夏威夷嘛，所以它是非常适合不同年龄阶段的旅客的这个需求，所以呢，我们的计划是不断增加这个在济州的停靠。 올해만 중국발 크루즈 82척이 제주에 기항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330여 척, 9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문 재개가 제주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됩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북상하던 태풍은 모두 우리나라를 비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 영향으로 주말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엔 국지성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태풍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태풍이 모두 한반도를 비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가 컸던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다음 주 초반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해 소멸할 걸로 보입니다. 하이쿠이는 진행 방향을 어제보다 서쪽으로 더 틀었는데요. 우리나라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서쪽으로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괌 북동쪽 해상에서 뒤따라오는 12호 태풍 기러기 역시 상층 건조 공기가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기러기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다가 다음 주 초반 찬 공기에 부딪히며 약화해 일본 남쪽 해상에서 소멸할 걸로 보입니다. 11호, 12호 태풍이 예상 경로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벗어납니다. 다만 보통 9월에 평균 5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주말과 휴일엔 남부에 호우 소식이 있던데 태풍 영향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는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만나 대한해협의 정체 전선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북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정체 전선을 발달시키겠는데요. 주말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그리고 휴일에는 일부 내륙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남 통영과 거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나흘간은 1년 중 해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너울성 파도까지 겹치면서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부터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습니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제재할 수 있게 된 건데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과 직위해제 방지법도 조만간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제지 뒤 압수할 수 있고 교사를 폭행하면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교실 밖 다른 장소로도 분리조치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새로운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생활지도 시 아동학대 혐의 처벌 위험을 막을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정 교육감 사자협의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게 하고 교내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나 수사 진행 시에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며 악성 민원 처벌과 학교장의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교육활동 관련 민원 책임을 명시한 교권 보호 개정안들을 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교권 확립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사자협의체는 이와 함께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직위 해제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 역시 법안 소위에 상정했습니다. 유치원 원장과 교원 역시 유아교육법에 생활지도 권한이 명시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받게 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사업을 돕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를 조사하면서 2014년 11월 곽 전 의원이 김 씨와 골프를 치며
은행이나 자금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곽 전 의원과 김 씨, 배 씨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어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체결한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여 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 분량의 방산 계약의 1차 이행 계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차 이행 계약 추진 방안과 추가적인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장관급 정례협의체인 국방 방산협력 공동위원회의 지속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이 북한의 우주 발사체 낙하물 인양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작전을 어제 종료했다며 8일간 진행한 작전에서 유의미한 잔해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새벽 3시 50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2번째로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야, 4885. 너지? 뉴스 속보입니다. 17명의 여자들을 잔인하게 도박살해한 뒤 야산 일대에 버린 희대의 연쇄 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한번 묻자. 죽였어, 안 죽였어? 궁금해요? 계속되는 실종 사건으로 30대 남자를 검거해 조사하던 중 최근 발생한 연쇄살인의 범인이 자신이라며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바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었다. 강남구 신사동 노부부 살해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용의자를 좁혀가기 시작했지만 유영철은 살인을 멈추지 않았고 살인 대상을 바꾸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다.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불우한 가정 형편으로 부유층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있었고 전처와의 이혼, 동거녀와의 결별로 사람들에 대한 혐오심까지 가득 차 있었다.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여러 조각으로 훼손했고 지문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여줬다.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무너무 잔인하고 애기 아빠를 무섭게 유가족에게 참회의 편지를 보내놓고는 복역 중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 네, 유영철 영화로도 지금 나왔습니다. 관련해서도 또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지난 5월이었습니다. 서울 시흥동에서 교제폭력을 신고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해한 사건. 그 당시에 큰 공분이 일었었는데 1심 법원이 가해자인 33살 김모 씨에게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 씨는 자신을 사형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사형 이슈까지 전문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 위에 화면에 이제 CCTV 장면인데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저곳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교제폭력 신고했다고 전 연인을 지금 살해한 사건인데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했는데 그 피의자가 사형시켜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가 있었을까요? 그건 이제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지금부터 한 3주 전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요렇게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반성문 형태로 써서 냈는데 예. 그 재판의 판사께서 그 구절로 반성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형량이 감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감형된 사례가 예, 있군요. 감형의 이후로 적시한 사례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거를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차피 집행은 안 되니까 예. 자신이 반성한다는 의미로 저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최후 진술이랑 비슷한 거 한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5월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럴까요? 보고 예. 오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네, 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 사건을 보면 일단 한번 경찰에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5월 26일 날 새벽에 PC방에 있는 예. 그 피해자 여성을 가해자가 가서 괴롭힙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3시쯤에 신고를 해갖고 가해자 피해자가 금천경찰서까지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해자를 먼저 내보내게 됩니다. 6시 10분쯤에.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CCTV 화면에 남자가 차 뒤로 가는 장면 있죠. 네. 예. 숨는 장면입니다. 아, 숨어서 그 차 뒤, 그 차가 이제 피해자의 차입니다. 알고 네, 있으니까요. 뒤에 있는데 그 건물로 가서 피해자가 이제 거기를 그 차를 타려고 할 때 뒤에서 나타나서 습격을 하는 장면. 네. 그게 지금 CCTV에 나온 장면입니다. 예. 지금 이제 3개월 만에 무기징역 선고가 예. 나온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라는 건 증거와 잔혹성 이게 다 인정됐다는 네. 겁니다. 검찰의 주장이 다 인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잔혹하고 보복살인이 인정됐고 사체 유기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 촬영한 것까지 네. 포함하고 더 잔혹한 건 뭐냐면은 이 1시간 40분 정도 살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분이. 그랬습니까? 그 차 안에서 예. 여러 가지 뭐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형태의 예. 상당히 그 잔혹한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 장면에서 주변의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제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습격을 했으니까. 예. 아니 근데 상관하지 말라. 우리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갖고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 간섭을 물리친 그 장면까지, 그러니까 계획적이라는 것이 다 받아들인 겁니다. 네. 준비된 살인, 계획된 범죄, 잔혹한 범죄. 그런데 유족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무기징역이 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의 양형 기준으로는 예. 2명이 넘어야지 그렇게 돼 기준상으로 있습니까? 한 명으로 아무리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고유정 예.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유정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형은 안 나오고 그렇군요. 한 명을 아주 잔인하게 뭐 예. 말로 하기는 잔인하게 해도 실제로는 사형은 나오지 않고 2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지금 어느 정도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지금 이 피의자가 최후 변론에서 무기징역 말고 사형을 선고해달라.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세금으로 먹고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심리일까요? 글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 상황에 대한 앞서의 판례를 알고 있고 3주 전에 있었던 판례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당연하게 이제 저는 이 말 자체가 사실 일종의 조롱의 의미로 생각을 하거는데요. 나라의 세금 먹고 사는 게 맞느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시다시피 사형이 선고될
지도 않을 뿐더러 예. 사실 또 상고형대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 부분이 진심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죠. 네. 이 재판부가 이 피고인이 범행 3일 전에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했고 계획된 살인 범행 다 준비했고 자기가 어떤 형을 선고받을지도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다 알고 있죠. 예. 한 명을 살해한다 한들 사형이 나오지 않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자, 근데 요즘 이런 잔혹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형제 이슈가 계속 사형제 집행, 그러니까 사형 좀 집행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여론이 다시 좀 커지고 있고 공론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이후로는 지금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미국, 일본에서는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형 집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집행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미국의 50개 중에 27개 주는 사형제가 있고 실제로 집행도 합니다. 집행도 하고 많이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걸 뭐 약물로 할 것이냐, 교수형으로 할 것이냐, 뭐 전기 의자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만 논란이 될 뿐이지 집행 자체가 미국에서 27주에서 논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주는 우리나라 아예 똑같이 그거는 법이 없는 거예요. 사형을 못하게 없는 형태가 되는 형태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명씩 정도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이란이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무슬림, 그러니까 형법의 적용, 종교법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부분이고 이집트까지 포함하는 부분인 건데 지금 중국은 사실 공산주의니까 사실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 부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미국이 18건, 일본이 1건, 미국의 싱가포르 11건. 11건.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엄격주의를 하고 있고 미국의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년 정도의 총사령이 집행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의 형법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방에선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행 수단 자체도 분명히 여러 수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매년 이제 집행되는 건수를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요.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까? 이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효과라는 게 일반 효과와 특수 효과가 있는데 일반 효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족들에 대해서 뭐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집행 장면을 유족들이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는 미국적 자유주의의 표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족 중에.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응보라고 하지만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제 범죄학자들 중에 뭐 상당수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하나로만 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데 피해자의 가족들한테는 메시지를 줄 수 있죠. 이게 확실히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하는 종결의 의미는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그거죠. 확실히 이게 이 사람이 이 살인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부정할 때 확실히 이게 증거가 맞느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확실히 자기가 죽인 게 맞고 인정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집행 부분만이 아니라 본인이 안 죽였다고 하는데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좀 그런데 논란이.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해서요. 이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의 구현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97년 이후에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형이 집행되던 때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전후가 뭐 범죄 흉악 범죄 같은 게 조금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 좀 짚어주시죠.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통계를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특히 또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 하필 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넘어가는 시기에 그렇게 됩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본인도 사형수였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는 집행을 안 했고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였는데 문제는 그때 확실히 그 강력범죄들이 늘었냐. 어떤 감정적으로 느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통계상으로 그게 맞느냐는
사실은 전체 모수를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 국내 사형 집행 현황을 그래픽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었고요. 사형 확정 후에 지금 미집행된 사형수가 59명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저희가 영화는 실화다 관련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유영철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2004년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영철은 12월에 사형 선고를 했고 지금 19년째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데 지금 사형 확정 후 미집행된 59명 사형수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답니까?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 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영철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교도관을 고소하고 교도관을 고소한다. 예. 기억나시면 모르지만 표창원 교수님도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제 예능에서 본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생활 자체가 소위 말하는 문란한 여러 수감 가지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기도 하고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저런 뭐 강호순도 마찬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얼마나 이제 듭니까? 뭐 3천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거기에는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있죠. 심리적인 안정. 심리적인 안정을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라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심리적인 어떤 거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유영철이나 강호순한테 피해를 받으신 유족들이 들으시면은 기겁할 노릇이죠. 아니 그런 범죄자한테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한다? 심리 치료를 정기적으로 해주고 그러니까요. 있다고요? 그게 말이 되느냐? 예. 근데 교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문명이 어떤 뭐 이해할 만하죠. 왜냐하면 계속 그런데 요걸 수감 하니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예.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형수에 대한 추가 징계, 예. 추가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이미 사형 선고인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한 달 전쯤에 나타난 것이 무기수한테 무기수가 있었는데 무기수가 동료 수감자를 살해해갖고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동료 수감자를 살해한 건? 그럴 경우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예. 이게 또 한 번의 무기징역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겠지만 그런 부분이다. 별도의 교도소를 만드는 것이 더 흉악범 교도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별도의 예전에 수감소를 만든다. 예전에 청송 뭐 거기가 이제 유력하게 얘기되는 부분인데 기사님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고민도 많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교도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집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뭐 일부의 얘기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는 그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 사례만 봤는데요. 그렇다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들 있을 거 아닙니까? 유럽은 그런 국가들에서는 안 하죠. 유럽은 거의 안 하죠.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런 흉악범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냥 종신형이고 뭐 아시다시피 노르웨이 브레이빅 같은 70 몇 명을 살해했던 그런 아주 흉악한 범죄자도 거기는 최고 형량이 22년입니다. 아예 종신형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무기징역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22년이요? 예, 최고 형량입니다. 73명을 죽였는데도 그것도 조준 사격을 했는데도 22년 그러면 복역하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정의가 맞느냐? 예. 특히 이제 북유럽의 소위 말하는 복지 선진국에서 사형제도 없고 종신형도 없는 형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22년 정도 복역하고 나온다. 그 국민들이 공감합니까? 그래서 논란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신형이라든가 사형 같은 경우는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부분인데 실제로 그것은 행형에 의미가 있느냐. 말하자면 교도소라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근데 우리가 전체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북유럽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우리의 정의가 있는 거고 미국식 정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사회의 사회 문화적인 거지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집행하지 않는 형태의 사형수에 대한 문제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논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형 제도 그리고 사형 집행 부활
신중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예. 이번 사건은 좀 저희가 미스터리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서울의 한 원룸에서 관계를 일단 알 수 없는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여기서 숨진 여성 전화를 112 했다고 신고 하죠. 전화를 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돌아가신 분은 두 분입니다. 네. 40대 여성인데 결박이 돼 있었어요.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이 뭐 허벅지 같은 데에 구타 흔적이 있었고요. 예. 네. 그 상태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고 사실 17시간 전에 전화를 했는데 사실 그 미아동의 수유시장 그 부분에서 네. 왔는데 그게 찾았죠. 찾았는데 사실은 못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신원을 갔는데 이제 반경이 너무 넓은 거죠. 예. 사실 아시다시피 미아동 부분에서 원룸 빌라들이 상당히 많죠. 예, 비슷한 것이 예. 많아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못 찾는 과정에서 실제로 가족들이 겨우 찾았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 자, 저렇게 112에 신고까지 하고 왜 하고 소리를 이제 이야기한 후 전원이 꺼졌잖아요. 꺼졌죠, 예. 추적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좀 논란이 있는 건 그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했다면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일이 다 좀 두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들어가서 협조를 구해서 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 정도의 경찰 인력이 배치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찰차 2대 정도밖에 아니었고 예. 강력팀이 집행이 되는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경찰의 추적 자체가. 왜냐하면 그때는 분명히 살아있었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저 둘 말고, 왜냐하면 거기에 번개탄도 피어 있었고 그러니까 누군가 있었던 건 맞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살해된 것도 맞는 거고. 왜냐하면 그냥 놓고 결박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타살이 맞는 거라고 하면은 결국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래서 또한 지금 나오는 보도는 그겁니다. 경찰차에서 그냥 담배만 피우고 있었던 것이 CCTV에 목격되고 있는데 그럼 경찰은 적극적으로 했나? 이런. 그러면 그 17시간 동안 우리가 뭘 했다라고 경찰이 주장하는 건 없습니까?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찾으려고 한 부분은 있죠.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전화만 가지고 되겠네. 그냥 어차피 꺼졌고. 코드 1이 발령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코드 제로라고 하는 것이 코드 제로? 제로라고 하는 것이 되면은 그 경찰의 형사팀이나 지구대가 전체가 소집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소집되는 인원 자체가 얼마냐는 사실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기동대가 전체로 다 소집될 수 있는 게 있겠고 네. 팀 한두 개가 있는 경우 있다고 하면은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저런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가족들과 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중요한 범죄다라는 걸 판단됐을 경우는 더 많은 인력으로 실제로는 그 근처에 반경에 있는 데를 싹 다 사실은 탐문을 했어요. 이 신고가 새벽 3시 40분이었기 때문에요. 좀 새벽 시간이긴 합니다만 비상을 좀 더 발령하고 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어야 되는 거죠. 됐어야 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경찰에서도 뭐 할 말은 있겠지만 결국은 어차피 두 분이 돌아가셨고 지금 상황으로 와서는 저게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사실은 미흡하다는 비난은 사실은 뭐. 자, 그렇다면 이 수사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검이 들어갔고 부검에서 어떻게 살해가 됐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CCTV 부분에 대해서 주변 CCTV다 그러니까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과 통신 수사를 통해서 그때 됐던 통신을 찾으면은 뭐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성분은 일단 가족분들이 나왔잖아요. 남성은 관련해서 뭐 가족이나 이런 부분 밝혀졌습니까? 조금 이거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상 부분은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다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에 대한 것만 먼저 하다 보면 당연히 남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112 신고를 했지만 도움을 못 받은 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사건 또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112 신고 자체에 근본적으로 이제 정확한 판단,
지금 우리가 부적힌 게 뭐냐면은 신고가 됐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분류가 돼야 되는지 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냥 경험이 조금 있는 팀장들이 판단하는데 미국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9.11에 있는 그 접하는 분들이 예. 굉장히 경험이 많습니다. 예. 여기서 이게 진짜 타살 가능성, 강력범죄 가능성과 우리 거기서 판단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니까 네. 이게 초기에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옛 연인 보복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는데 본인은 사형을 선고해달라라고 한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히 짚어봤고요.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례 문화를 좀 따져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의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습니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장관님, 지난 8월 16일 날 저희가 전체 회의가 잡혀서 업무 보고까지 하기로 이렇게 다 됐었는데, 근데 아무 말씀도 없이 참석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월 12일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조정위원장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예,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뭡니까? 원래 국회법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폭주나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추천위원회를 삭제했다고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11명으로 4대 7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겠습니까? 법안 내용은 뒤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태원 사고 원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또다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고요? 이거를 100번을 더한들 지난번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발표한 사고 원인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속심을 잃는 관심법까지 쓰실 줄은 몰랐는데요. 무슨 법안을 만들어도 재난관리 실패를 감출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 법이라서 심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입법기관이 법안 심사조차 안 할 거면 도대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뭡니까? 안건조정... 그러면 국회법 충분히 얘기하셨잖아. 들어가기 전에 회수가 제한돼 있습니까? 진짜 내가 보기에 해도 너무한 것 같아 진짜.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8명의 의사진행 발언을 회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제24조 진상규명 조사 정원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35조 그동안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규명이 되었고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민 장관께서도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야 위원님, 여당은 안 계시네요. 야당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점점 가을 기온이 느껴지지만 낮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3도,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화수는 32.6도까지 오르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영남 해안과 제주도는 여전히 강한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국지성 호우를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비구름이 내일 낮 동안 남부 내륙까지 확대되겠고요. 제주도 많은 곳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00mm가 넘는 큰 비를 뿌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비가 오지 않은 곳에서는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3도, 대전은 19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휴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곳곳으로 비가 가끔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부산에 있는 한 목욕탕 화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소방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쳤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40분쯤이었습니다. 부산 좌천동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목욕탕이었는데요. 여기가 사용하지 않은 폐 목욕탕이었습니다. 여기에 불이 났고요.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부상의 정도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 발령했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